예를 들자면 자이푸르 푸시라는 그런 세계적인 인공 보철물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16개국에 $30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의족 이런 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어요. 아니 뭐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테드에서 본 영상인데 마셸카라는 분의 그 강의를 봤어요. 보니까 그분은 인도에서 나온 굴지의 사업가고 그분이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권에서 성적이 드니까 어느 부호분께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대학 교육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을 잊을 수 없어서 본인이 사업가가 된 뒤로 그 제한된, 그러니까 인도가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흥국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 너무나 다 척박하고 부족한데 그 제한된 안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용 소형 자동차, 그러니까 막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개발도상국 가면 오토바이 한 대에 가족 막 5명 6명씩 타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도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나 감명이 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염가의 차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차를 만든다든가 뭐 의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의족을 차고 다니는 분들 그런 영상을 보니까 막 다다다다다 뛰어다니시기도 하고 나무 막 이렇게 올라가서 코코넛도 막 캐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했고, 또 에스코트 병원이라는 데는 심장 관리가 주 전공인 병원이에요. 그래갖고 뭐 심장 수술에 되게 기술이 있는데 300만 원 안 되는 정도의 돈, 약 $3,000 정도면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미국하고 인도 간의 심장 수술 가격 차이가 이렇게 확 뛰다 보니까 오히려 막 미국하고 영국 이런 데서 인도로 심장 수술 저기 가서 받고 오는 게 비용이나 시간도 더 절약된다,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의료 투어를 보낸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기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책 쓰신 분도 인도 분이시고 인도 분들의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 영국 식민 시대에서 분리 독립을 하려고 우리 간디님, 마하트마 간디, 간느님, 간디 작살, 간디님께서 스와데시 운동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산품을 애용하고 뭐 우리 기술로, 우리 전통 기술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적정 기술의 시효도 여기였고요. 그런 데서부터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인도인들의 정신 안에 스며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 실제로 인도가 예전에 영국 식민지라는 말씀 방금 동료 씨가 해주셨었는데, 그 때문인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인도인들도 꽤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의료 기술이 영국에 비해서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래요. 그렇죠. 그리고 IT 기업 같은 경우에도 봄바이인가? 뭄바이. 시차가 뭄바이 미국이랑 12시간 차이 나니까 아예 지사를 거기에 해서 그냥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인도 사람들 막 채용하다가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화상으로 넘기자 해갖고 거의 또 하나의 미국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IT 강국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수술을 하러 개도국으로 간다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격 하향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을 뿐더러 이제 저소득층 소비자들도 상향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다국적 기업들은 왜 지금까지는 이 좋은 저소득층 시장을 개발하지 않았을 건지, 왜 언제부터 이제 저소득층 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건지, 왜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그 저소득층 시장을 왜 개발하지 않았냐, 이 이유에 대해서 저자의 표현을 빌어 설명해 볼게요. 저자는 인도 출신이니까 책 내용에서 인도를 예시로 많이 설명하는 편인데, 인간은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 있고
또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 내부에서 통용된 이데올로기, 경험, 규범적인 경영 방침 등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인도 정부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어요. 동인도 회사나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그 의식에 힘을 준 것인데,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기업으로 대표되는 이런 민간 영역은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영역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인도 사람들은 정부기관이 하는 일은 올바르고 민간 영역이 하는 일은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된 것이죠. 역사적 맥락이 가지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네요. 네. 네. 무튼 그래서 공공정책이 굉장히 우선시되고 네. 최우선시되고 공공정책의 초점이 부의 창조보다는 또 분배 그렇게 우선시되면서 대규모 기업하고 또 소규모 기업이 공생하는 그런 시장지향적인 경제 시스템이 신뢰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분배라는 개념이 강조됐다는 이 부분 말인데요. 네. 어떻게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지 그 의식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부의 분배를 하면서 정부가 부유층과 빈곤층의 개념을 명백히 양분화시켰어요. 마치 시골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부유하다는 개념으로 나눠버린 거죠. 네. 정부에서 이렇게 개념을 아예 분리시켜 버리니까 뭐 다국적 기업들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사상에 그냥 방향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거를 다국적 기업의 지배 논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없으니까 뭐 목표 시장으로 삼을 수 없다던가, 아니면 뭐 선진국에서 팔리는 제품들을 저소득층은 사용하지 않는다더라 라든가, 아니면 뭐 선진국 시장만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뭐 저소득층은 뭐 기술 그런 거에 대한 값을 잘 안 쳐준다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뭐 저소득층에게는 선진 시장에서의 지적인 자극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편견들을 갖게 됐었고, 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게 돼버렸고, 그래서 시장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된 거죠. 네. 그 다음 질문인 저소득층 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이유는 좀 흥미롭잖아요. 네. 그렇게 막 관심도 없다 갑자기 왜 관심을 갖게 됐냐? 이 이유는 한마디로 성장 기회를 폭착한 거죠. 이제 저소득층 시장이 단순히 제품 프로세스의 혁신뿐만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프라할라드 교수가 이렇게 책에서 또 제안을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올린과 동시에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잠재 시장으로 삼으라는 그의 주장의 핵심 논거는 바로 시장의 크기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이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인구인데, 이게 40년 안에 60억으로 증가할 거다. 그러면 불과 10년 전 인구, 5년 전 인구, 지구 총 인구가 60억이었잖아요. 그만큼이 그렇죠. 다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인구니까 무지막지한 시장인 거죠. 네. 그래갖고 이 세계 인구 성장이 이 계층에서 일어나죠. 보통 저소득층에서 또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연간 1,500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굉장히 다 합치면 티끌모아 태산인 거죠. 수조. 이야, 수조. 원도 아니고 달러. 공세계 또 붙여야 돼. 그러면. 수조 달러. 와, 그러면은 이거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와. 하긴 뭐 딱 생각해도 몇몇 국가의 저소득층 시장 엄청 크거든요. 네.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만화 영화 보면은 바다에서 정어리 떼가 막 이렇게 했고 상어가 막 오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상어만 상어강처럼 딱 돼가지고 맞아요. 모이면 엄청 크다는 거죠. 네, 그 적당한 비유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 흔히 자본이나 뭐 소득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의 많고 적음도 지금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수라고 또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뭐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또 뭐 있죠? 남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이런 네. 나라들은 뭐 1억 이상 인구 가진 나라들은 네. 1억이 안 되나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될 거. 무튼 뭐 네, 많죠. 네, 뭐 네. 네. 무튼 네. 뭐 또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뭐 네. 그럼 뭐 여기 승모 선배님이 100만 원을 갖고 계시고 저랑 제 친구들이 다 10,000원씩 갖고 있어요. 제 친구 100명이나. 근데 나쁘지 않네요. 면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승모 선배님은 돈은 100만 원이 있지만 면도기는 하나 사겠죠. 왜냐면 네. 나는 한 사람이니까 면도기는 하나면 충분하니까. 근데 네. 저희는 우리가 좀 돈이 없으니까 좀 5명씩 그룹을 져서 돌려 쓰자 면도기를 해도 벌써 20개를 사는 거죠.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구매력이 훨씬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고부가치 상품은 물론 사기가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뭐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중국이나 인도의 시장 성장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중국이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에요. 또 그래갖고 그 생산 능력이 2억 2천만 톤에 달하는데 일본이 1억 1천만 톤이고요. 미국이 9천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중국 한 나라에서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네요. 네, 엄청나죠. 네. 네. 저소득층 소비자는 연간 소득이 1,500달러, 뭐 4인 한 가구당 6,000달러를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즉 국가적으로 보면 소득이 상류층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식의 성장이 아닌 피라미드의 하부층, 그 바로머 피라미드라고 하죠. 그 피라미드 저변. 네, 그 저변에 있는 소득층이 국가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는 격이죠. 아 그렇군요. 그 인도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이륜 구동차 있잖아요. 그게 2002년, 2003년에 480만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주택 이용자 그다음에 이륜 구동차뿐만 아니라 주택 이용자, 무선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초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고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포화된 상부 구조, 피라미드의 그 상부 구조가 이미 포화된데 그 성장 정체에 지친 대기업에게 그 밑에 저변, 하부 피라미드의 성장 기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자신의 기업 몸집을 그렇게 불릴 수 있다면 정말 구미가 당기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저소득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재밌겠습니다. 예, 네. 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대기업이 저소득층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선진 시장에 성공한 방식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A라는 게 히트를 쳤다. 그거를 저소득층 시장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일명 탑다운 방식의 접근이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좀 아까 두 분 중에 누가 말씀하셨지만 그 바텀업, 바람업이라는 거 네. 혜원 씨 얘기했나요? 네. 예. 예.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뒤에 나오니까 그 탑다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탑다운 방식의 저소득층 시장 접근은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경영 방식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대략적으로 이만하면 여기서 먹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뜯어 고쳐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시장에 그 성공하는 기업들에게서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하네요. 네. 네.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네. 바람업 방식을 또 설명해 드리자면 네. 지역 커뮤니티로부터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는 중남미에 있는 그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류층 이거 참 웃긴 사례인데 상류층이 아기 기저귀를 하루에 5에서 6회 정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은 소비 능력이 좋지 않아서 이 기저귀를 아껴 써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기저귀를 한두 번 정도 갈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기 궁뎅이를 뽀송뽀송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뎅이 깨물고 싶은데 응가가 묻어있으면 깨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뽀송뽀송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그러면은 적게 가니까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응가 양을 많게 이 흡수력이나 뭐 용량이 향상된 그런 제품을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사실 다 여태까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책에서 다뤄온 거랑 똑같아요. 그냥 현지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현지 지향적인 그리고 현지인들이 정말 필요하니까 쓸만한 그런 기술 개발하자 뭐 이런 네. 좀 동어 반복적으로 느끼실 분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제 개발도상국가 사람들 중에 분명히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안경이 필요한데 안경도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안경의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뭐 이제 그거 한국에서는 우리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을 것 아 사석에서도 이런 말이 오고 가니까 분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되게 가벼운 렌즈를 사용한다면은 유리 중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안경 렌즈를 만들든지 아니면 렌즈테의 가격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신발 하나를 사면 또 신발 하나를 전달한다 그 TU 네. 기업에서도 하면서 네, 하면서 네, 그 기업에서 이제 안경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하. 겨울에 신으면 발 시린 신발.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소비자의 필요함, 그 소비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어떤 재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고려하는 것도 이제 마케팅의 그 전략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근데 왜 나눈 재단에서 하는 그 강의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김종태 이사님 네. 강의 거기서 본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눈 재단. 네, 인간 중심의 네. 제 기술이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을 자꾸 이렇게 뭉개서 미스크. 네. 네, 말해도 말해도 괜찮잖아요. 되나요? 미스크, 미스크. MISC. 미스크 열매나눔 재단. 네, 제가 한번 홍보했습니다. 아니, 저도 안면이 있죠.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단순히 제품 레벨업만이 아니고 사실 제품 얘기하다가 이렇게 온 거죠 우리. 네네. 제품 레벨업하는 게 단순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연간 2에서 5% 정도 성장만을 바라보다가 사실 그 저소득층 시장 거의 지금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에서 5 뭐 이렇게 보통 잡는 마켓이 아니라 막 50%, 100%까지의 성장률을 잡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 미국 뭐 단적인 예로 미국이 지금 몇 년째 마이너스 성장하고 막 그러는데 중국 막 껑충껑충 올라오고 브릭스로 대변되는 국가들은 막 성장률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네, 좋습니다. 막 치고 올라가요. 네. 네. 정신없어요. 네, 인도의 세제 시장의 경우에 소득 피라미드 상위 계층 시장인 30만 톤인데에 비해서 인도의 세제 사업 분야의 시장 규모는 100만 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히 말해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과거에 이제 이 이론을 만들 때 막 100년 전 이야기고 요즘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거의 뭐 키스앤스 초콜릿 있잖아요. 네. 완전 끝에 요만큼 있고 나머지 다 무방 이만큼. 네. 아, 네. 네, 키스앤 초콜릿 다 아시죠? 화이트데이. 종 이럴 때. 모양이라고 네. 하죠. 종보다 더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네. 밤톨 모양으로 네, 이렇게 밤톨. 끝에 요만큼 있고 이렇게 빵 네. 밑에만 바글바글해요. 점점 심해지죠. 네. 아무튼 일방적인 성장 패턴은 아주 완곡한 S자 이렇게 슈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죠? 여기 CG 띄워주실 거고요. 네. 선진 시장에서 신제품과 서비스의 보급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에 반해서 저소득층 시장은 가파른 I자형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 책 보시면은 I자형이라고 써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리을 이렇게 돼갖고 요렇게 빵 네. 이렇게 이두박근 빵 없는데 빵 이두박근 넣어주세요 CG로 해갖고 이렇게 갑자기 팍 뛴다 성장이 확 급격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지금 사업을 현상 유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유니레버의 자회사이면서 세제 회사인 HL의 CEO 방가
방가. 이름 성이 진짜 이름 참 방가. 좋으시다. 방가. 네. 방가. 네, 방가. 그래서는 저소득층 시장에서 진정한 도전은 경영진들이 이 I 커브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I 커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민주각동. 이거 딱 이겁니다. 네. 네. 저 모양으로 저소득층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 I자형 커브를 성장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에 맞는 케이스를 연구해서 접근을 해야겠죠. 바텀업 접근 방식의 성공 케이스에서 유명한 예는 소액 대출로 유명한 그라민뱅크가 아닐까요 싶습니다. 네, 국제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라민뱅크와 무하마드 유누스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분 상도 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선에 출마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견제를 받아서 자꾸 그라민뱅크에 대한 억압이 많아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방글라데시의 소액 금융은 처음부터 저소득층 시장에 중점을 두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라민뱅크의 최초 대출 규모는 평균 $20 미만이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라민뱅크의 파급력 엄청나죠. 네.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만 7천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 및 지점이 죄송합니다. 그 그라민은행의 개념을 이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네. 엄청나면 목이 베요. 네, 목이 다 메. 소개하다가 좀 센치하네요. 무하마드 유누스 엄청나요. 그리고 이 그라민 은행의 특이한 점은 뭐 물론 부정적인 그런 점도 있겠지만 여성을 전면에 내온 점에 있어서 굉장한 공헌이 있었어요. 네. 여성이 저소득층 시장에 있어서 개발 과정 전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나 뭐 남녀 성차별 같은 게 있어서 남자는 팀 같은 거 놀고 여자 일 다 시키고 뭐 이런다든가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거가 있는데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요게 생기죠. 요게 생기면은 이제 이 옆에 내가 막 이러다가 돈 벌어! 그러면 이제 남편 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요거가 생기면서 여성들이 약간 지위도 상승하고 그동안 그 가부장적인 억압 받았던 거에 있어서 뭔가 기회 부정과 같은 그런 오래된 전통의 변화를 또 이끌어낼 수 있었고 단지 저소득층 수준에서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가 기질을 보일 수 있는 것 또한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이죠. 예. 말이 아닌데 교육 여자가 차별을 받아서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을 잘 못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자가 하니까 자기 딸도 학교를 보내서 하니까 이제 여자 사업가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궁금증이 드는 게 대기업은 저소득층 시장이 참 하나의 그 기회의 땅이란다고 한다면 반대로 저소득층 시장은 과연 대기업의 개입이 필요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수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삶을 죄송합니다. 흥분. 릴렉스. 네, That's 삶을 저소득층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도입이 있었는데요. 이제 생각보다 적은 것은 이제까지 그 주체가 시민사회 조직과 신생기업들이었다는 건데요. 시민사회와 신생기업들의 영향력에는 고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한정된 사업 영역을 갖고 있고 그런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자원과 경영 관리 역량의 부족이었죠. 네, 뭐 자본금도 부족하고 뭐 NGO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가 뭐 연구원, 교육 체제를 만들 만한 그런 자본이나 뭐 여력이 없고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소득층 시장에 굳이 대기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굳이 뭐 지역을 탈피해서 뭐 전국적인 전지구적인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 모두가 다 대기업화가 돼야 되고 모두가 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어야만 하는가. 어느 정도 그냥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조금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느린 성장을 하는 거는 어떤가. 모두가 어차피 70억 인구가 다 배부르게 살려고 하면은 지구는 아마 폭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기업이 이런 저소득층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또 배부르는 거
그 대기업이거든요. 서민들한테 물론 좋은 퀄리티의 그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결국 그들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나온 자본으로 대기업이 배가 부르고 그거를 뭐 사회에 환원한다고 쳐도 이 피라미드 저변 시장을 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중산층을 부풀린다 이거는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 깃발을 이렇게 보통 깃발 꽂는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소득층 시장에 진출했을 때 대기업이 깃발을 꽂을 것이고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소셜 벤처라든지 아니면 NGO라든지 그 현지 기업이라든지 그 기업의 역량을까지 다 시장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협동조합의 연계와 뭐 교류 요 정도 협동조합 아니면 뭐 그냥 작은 소장농들 뭐 이렇게 소규모 시장들 소규모 기업들만으로 바글바글 하면은 안 될까요? 왜 바다에서는 되고 실제 경제에서는 안 될까요? 정어릴 때가 상어를 내쫓는 게. 그 얘기 좀 더 해보죠. 아 네. 네. 자본은 없겠지만 오랜 기간 그 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한 결과,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그 니즈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뭐 그런 게 바로 시민사회잖아요. 그런 네. 조직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국적 기업의 취약점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어프로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둘이 손을 잡아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편에서는 또 소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뭐 사회적 가치를 그런 창출을 해보자 그런 뭐 목소리도 일어나는데 사실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만은 아닙니다. 원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첫째는 일단 이익을 뭔가 만들어서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뭐 위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과 수반되고 나서가 이제 윤리적으로 벌어들인 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건데 대부분은 마지막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것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오류를 좀 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게 CSV, 그러니까 공유 가치 창출하는 것을 기업의 이념으로 삼는다든가 기업의 발전 전략 뭐 이런 걸로 삼는 거가 차라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애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은 거기엔 돈 버는 것도 포함되고 네. 우리가 위법적인 것만 안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공유 가치 창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 전문가 과정을 듣고 오셨죠. 그러네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CSR 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마지막 5단계인 사회 공헌, 사회 환원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CSR을. 근데 이제 CSR은 과거 같은 경우에 CSR을 기업이 부수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평가됐는데 이제 CSR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고 올바른 기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CSV는 선택적인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CSV는 그 마이클 포터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잖아요. 네, 앞에 나왔었죠. 네, 마이클 포터 교수와 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분의 교수님이 그냥 저 사석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의 그 관심과 그 공감하는 가치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서 이것은 경영 전략입니다. CSR이 진화해가지고 뭐 발전해서 CSV가 아니고 그가 된 것이 아니고 CSR과 CSV는 별개라고 제가 듣는 교육에서 말씀을 계속 재차 강조하시더라고요. 같은 연장선상에 놓을 수 없는 약간 뭔가 요렇게 뭔가 방향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그냥 서로 달라요. 서로 그냥 다른 달라요. 거니까 약간 네.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고 또 이런 CSR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고 또 유엔에서 기업들한테
뭐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지침 같은 걸 내려주는 기구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팀장으로 계셨었죠, 김정태 이사님이. 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CSR은 정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CSV는 선택적인 거예요. 경영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죠. 근데 CSV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공헌, 사회 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 환원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간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그 당해에 적자가 났을 때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바로 먼저 삭감하는 것이 CSR CSR 중 사회 공헌 측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업이 좀 더 사회 문제를 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트릭을 썼다고 합니다. 원래 쉐어홀드 밸류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C를 하나 붙여서 CSV라고 얘기하면서 CSR은 발전해서 CSV가 되었다라고 트릭을 썼는데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받아들이면서 CSR과 CSV가 같은 선상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오해를 유도하신 거군요. 네, 일부러 이제 고단수. 네, 머리 그렇죠. 꼭대기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가 아니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무튼 뭐 UN 아까 글로벌 컴팩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CSR의 가능성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워낙에 내실 없이 좀 되는, 물론 내실 있는 데도 많지만 아직까지 좀 전문가가 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이 많아서 저번 방송이었나요? 그때 아마 사회적 경제 협의체 그런 거를 뭔가 소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런 국제 기구도 출범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다고 이미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제 사회적 경제 협의체가 생겼어요. 생겼고 그렇구나. G세프라고 네네. 서울시청에서 네. 포럼을 또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갔는데 굉장히 좋은 강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뿌리 경제에서부터 개발도상국 물론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풀뿌리 경제가 좀 살아나서 이 상어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어리 거대한 때. 정어리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이제 1부를 슬슬 마무리할 건데. 저 첨언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 그 CSR이 효용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감히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CSR이 시작된 것이 막 10년이 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사회 환원 쪽에 치우치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제 자기들이 쓴 자기 기업에서 사용한다고 하지 않고 자기 기업에 뭐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 그리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거기에서 인권 유리는 없는지 평가를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NGO나 아니면은 그런 연구기관처럼 연례 보고서를 항상 발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연례 보고서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다면은 좀 더 CSR이 사회 공헌, 사회 환원에만 치중되지 않고 기업이 올바른 기업 문화를 양성해 나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첨언 살짝 하자면 네. 지난 10년 동안 물론 아직 제가 뭐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근데 뭔가 청년 자치 조직들이 많이 쇠퇴됐어요. 왜냐면 기업체에서 CSR 하겠다고 뭐 서포터즈도 뽑고 막 무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뭔가 기업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인턴 비슷한 그런 서포터즈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파이도 뭔가
커 보이지만 정말 청년들이 그 수혜자들하고 으쌰으쌰해서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도 티도 잘 안 나고, 물론 티 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스폰 끌어오려고 해도 이미 자기네가 하고 있다고 맞아. 거절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서 네. 청년 자치 조직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도 하고 활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열성적인 청년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야지, 너무 뭔가 인증서나 이런 거, 물론 서포터즈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더 현혹된 그런 청년들 네. 네, 인재를 더 발굴해야 되는 인재를 더 필요가 발굴했으면 있다 좋겠어요. 이거죠. 그 네. 대기업 저 첨언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네. 그런 청년 조직까지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홍보 그런 목적이 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기업은 네. 이윤 창출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다 보니까 좀 그 순수성이 좀 희석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전 들었고 10년 자주 집단을 좀 예.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1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 CSR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동기에 그렇게 된 거지 기업이 사회 공헌 활동한 거는 굉장히 뭐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그림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이 뭐 생생되는 그림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대승적인 발전, 저소득층의 시장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좋은 일 하는 건데 여기서까지 굳이 깃발을 꽂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네. 마음에. 순간 이 말이 생각났어요. 김정태 대표님이 해주신 강연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기업가 앙트러프러너와 사업가 비즈니스맨의 차이가 이거 저도 무엇이냐. 들었어요. 네, 유명한 한번 해주시죠. 전 못 말씀인데. 들었는데. 예. 네, 사업가는 이제 그 제품을 창출함으로써 그걸 판매하고 수익을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맨이고, 기업가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서 뭐 상품을 판매하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기업가 정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좀. 예. 네. 네, 1부는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준비한 얘기가 많은데 절대 2부 스킵하지 마시고 꼭 다시 2부에서 이분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Stay 좋은, tuned. 네, 아주 사례도 많이 나오고 아주 재밌게 열띠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인사할까요? 네. 네, 오다 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